문제 1번. 뉴크롭 생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성장이 빠르고 병충해에 강한 생도를 말한다. 2번, 잘 건조되어 생도색이 옅으며 안정적인 맛을 진다. 3번, 낮은 지대에서 생산되며 맛과 향기가 떨어지는 생도이다. 4번, 당의 연도의 수확한 생도로서 흔히 짙은 녹색을 띈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뉴크롭이란 그 해에 수확한 신선한 커피 생도를 의미합니다. 이 생도들은 일반적으로 짙고 진한 녹색을 띠며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1번은 틀린 이유는 뉴크롭이란 커피의 생산 시기와 관련된 개념으로 생도의 성장 속도나 병충해 저항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2번은 틀린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뉴크롭 생도는 아직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색이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맛의 안정성은 커피가 충분히 숙성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뉴크롭은 아직 그 과정 초기에 해당합니다. 3번 역시 틀린 이유는 낮은 지대에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대에서도 뉴크롭 커피가 생산될 수 있으며 맛과 향기가 떨어진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뉴크롭이란 그 해에 수확된 신선한 생도를 의미하며 이는 정답 4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브라질에 처음으로 커피 종자를 들여와 브라질을 최대 커피 생산국이 되도록 기여한 인물은? 1번 동 페드로, 2번 산 아구스토, 3번 바리오스 장군, 4번 프란치스코 드 멜로 파레타.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프란치스코 드 멜로 파레타입니다. 그는 18세기 말에 브라질의 첫 커피 식물 종자를 가져와 재배를 시작하였고, 이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보기 중 동페드로 왕은 브라질의 제도대 황제였지만 직접적으로 커피 산업에 큰 공헌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바리오스 장군이나 산 아구스토는 관련 역사적 기록에서 브라질 커피 산업 발전과 직접 연관된 인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티피카종 생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가격이 저렴하여 대부분 블렌딩용으로 사용된다. 2번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이다. 3번 생도의 모양은 긴 편이며 좋은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다. 4번 자메이카 블루마운틴과 하와이 코나는 티피카종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은 D1번입니다. 티피카종 생도는 가격이 저렴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값비싼 편이며 블렌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품질이 좋은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어 고급 커피 원두로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보기는 티피카가 아라비카 종에 가깝다는 점은 맞지만 이는 틀린 설명이 아닌 정확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기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과 하와이 코나가 모두 티피카 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 커피는 각각 다른 품종인 블루마운틴과 타입 58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가 가장 잘못된 설명입니다. 문제 4번. 커피나무의 열매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면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1번 장과, 2번 핵과, 3번 견과, 4번 건과. 정답은 2번. 커피나무의 열매가 핵과에 속하는 이유는 커피 열매 안에는 단 하나의 큰 씨앗이 들어있고 이 씨앗은 두 겹의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핵과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반면에 장과는 여러 개의 작은 씨앗을 가진 열매이며 견과는 바깥쪽 껍데기가 두꺼워서 안쪽에서 보호하는 종류의 과일이고
번과는 이미 익은 과일을 말린 것을 의미하므로 커피나무 열매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핵과입니다. 문제 6번.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레위니옹 섬에서 발견된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은 1번 버번, 2번 카투아이, 3번 수마트라, 4번 문도노보. 정답은 1번. 레위니옹 섬에서 발견된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은 버번입니다. 이 품종은 18세기 말부터 레위니옹 섬에서 자라면서 자연적인 돌연변이를 거쳐 오늘날의 버번으로 진화했습니다. 카투아이, 수마트라, 문도노보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아프리카 동부 레위니옹 섬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커피 체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성숙한 커피 열매는 색이나 형태가 체리와 비슷하여 체리 혹은 커피 체리라고 불린다. 2번 일반적으로 체리의 껍질 안쪽에 과육이 있고 과육 안쪽으로 속껍질 안에 2개의 생두가 들어있다. 3번 커피 생두는 한 체리에 보통 2개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들어있지만 간혹 3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4번 가지 끝에 열리는 체리에는 생두가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체리를 피베리라고 부른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커피 체리 안에는 실제로 2개의 생두가 들어있지만 이들은 과육 바로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과육 사이의 속껍질 안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과육 안쪽으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번 보기와 3번, 4번 보기는 모두 맞습니다. 성숙한 커피 열매는 실제로 체리와 비슷해 커피 체리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2개의 생두가 들어있지만 가지 끝에 있는 경우 하나만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피베리라 부릅니다. 문제 8번. SCAA의 등급 분류 중 스페셜티 커피라 함은 생두지 중 결점도 이하인 커피를 말한다 라는 내용에서 괄호 안에 적합한 답은 어느 것인가? 1번 355, 2번 358, 3번 305, 4번 308. 정답은 1번. SCAA에서 정의한 스페셜티 커피는 350g의 생두 중 결점도가 5개 이하인 커피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특별한 품질을 가진 커피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55분입니다. 다른 옵션들이 잘못된 이유는 간단히 보면 300g의 생두 기준은 SCAA에서 사용하는 표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점도가 8개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품질을 갖춘 스페셜티 커피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D번, 3번, 그리고 4번은 올바른 등급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10번. 다음은 식물학적으로 본 커피 품종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내용은? 1번 커피나무는 꼭두선이과 코페아 속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 쌍떡잎 식물이다. 2번 코페아 아라비카는 자가 수분을 하며 대표적인 품종에는 티피카, 버번 등이 있다. 3번 코페아 카네포라는 흔히 리베리카라고 한다. 4번 HDT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교배종이다. 정답은 3번. 해설: 코페아 카네포라를 리베리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품종은 주로 로부스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커피 산업에서는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코페아 카네포라가 리베리카라고 불리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부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번은 커피나무의 과학적 분류와 성질을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2번은 아라비카 종의 특징과 대표적인 품종들을 잘 나타냅니다. 4번은 HDT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사이에서 만들어진 교배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중남미 커피 생산국이 아닌 것은? 1번 코스타리카, 2번 과테말라, 3번 파푸아 뉴기니, 4번 콜롬비아.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중남미 지역에는 많은 나라들이 커피 생산으로 유명하며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그리고 콜롬비아 모두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푸아 뉴기니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나라로 주요 산업은 금이나 수산업 등이며 커피 생산이 주요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파푸아 뉴기니가 중남미의 커피 생산국과는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정답이 됩니다. 문제 12번. 로부스타 커피에 대해 적절하게 묘사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주로 해발 800m 이상의 산지에서 재배된다. 2번 연평균 기온 24대 30도, 연평균 강우량 1000mm 내외의 열대지역에서 잘 재배된다. 3번 아프리카 콩고가 원산지로 1895년 처음 학계에서 보고되었다. 4번 재배가 쉽고 수확량이 아라비카보다 월등히 많으며 카페인 함량도 훨씬 적어서 많은 국.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로부스타 커피의 원산지와 처음 발견된 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부스타 커피는 실제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1895년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1번은 틀린 이유로 로부 커피는 해발이 낮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반면 주로 고지대에서 재배되는 아라비카 커피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번도 틀린 이유로 로부스타 커피는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는 반면 보기에 제시된 기후 조건은 아라비카 커피의 이상적인 재배 환경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 역시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4번은 틀린 이유로 로부스타 커피는 재배하기 쉽고 수확량이 많다는 점은 맞지만 카페인 함량은 오히려 아라비카 커피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3번만이 로부스타 커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13번. 커피 재배 조건에 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화 시까지 충분한 강우량이 필요하다. 2번 수확 시점에는 건조한 기후가 필요하다. 3번 햇볕이 강한 지역이 적합하다. 4번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이 적합하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햇볕이 강한 지역이 적합하다입니다. 커피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많아야 하지만 너무 강렬하거나 지속시간이 긴 햇빛은 커피의 맛과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강우량이 충분해야 개화가 잘 이루어지고 수확 시에는 건조한 기후가 필요하여 과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은 물, 정답은 3번 햇볕이 강한 지역이 적합하다입니다. 커피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중요하지만 너무 강렬하거나 지속시간이 긴 햇빛은 오히려 커피의 맛과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강우량이 충분해야 개화가 잘 이루어지고 수확 시에는 건조한 기후가 필요하여 과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은 물이 잘 빠져나가므로 흙 속에 불필요하게 쌓이는 물로 인해 식물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 14번.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의 상품명 뒤에 붙게 되는 SHB 또는 HB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1번 생두의 크기, 2번 생두의 결점도 비율, 3번 생두의 재배 고도, 4번 생두의 성숙 정도. 정답은 3번.
SHB 또는 HB는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커피 생두의 재배 고도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커피가 높은 산지에서 재배되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더 향이 좋고 질감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생두의 재배 고도입니다. 1번과 2번, 4번 옵션은 모두 커피 생두의 특성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SHB나 HB는 이러한 특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들은 주로 재배 환경인 고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 15번. 커피나무와 생두 수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커피를 심을 때 일반적으로 파치먼트 상태의 씨앗을 심는다. 2번, 아라비카종 커피나무의 이식 밀도는 성장한 것을 기준으로 3,000, 3,500그루 하이다. 3번, 아라비카종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1년간 얻을 수 있는 생두의 수확량은 1파운드 정도이다. 4번, 생두의 연간 수확량은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 공이 450kg 하로 알려져 있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아라비카 커피나무와 로부스타 커피나무의 연간 수확량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종은 생육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450kg 미만으로 낳습니다. 반면 로부스타 종은 훨씬 견실하고 높은 수확량을 보여주며 평균적으로 800-1000kg 하에 달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파치먼트 상태의 씨앗이란 커피 열매에서 껍질을 벗긴 후 생두가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로 심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2번, 아라비카 종의 이식 밀도는 대략 3,000-3,500그루 하 정도로 정확합니다. 3번,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생두의 양은 실제로 1파운드 정도로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제 16번. 다음은 커피 체리를 가공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커피 체리의 가공 방식에는 습식법, 건식법, 펄프드 내추럴 등이 있다. 2번, 일반적으로 습식법에 의해 가공된 커피는 결점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3번, 습식법은 커피 체리를 물로 씻은 다음 건조시킨 후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4번, 건식법은 파치먼트를 제거한 후 씨앗을 다시 세척한 다음 건조시키는 방식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인 1번은 커피 체리의 주요 가공 방식들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습식법, 건식법, 그리고 펄프드 내추럴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커피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2번은 잘못된 이유로 일반적으로 습식법으로 가공한 커피는 깨끗하고 결점두가 적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체리의 외피와 육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도 오류입니다. 습식법은 실제로 커피 체리를 씻은 후 건조시키고 파치먼트를 제거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피와 육질이 먼저 제거됩니다. 반면에 건식법은 체리의 상태 그대로 건조시킨 다음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번이 올바른 선택이며 다른 보기들은 가공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17번.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핸드피킹 방식은 잘 익은 체리만 선택적으로 수확하기에 유리한 방법이다. 2번 스트리핑 방식은 한 번에 가지를 풀어 수확하는 방법이다. 3번 핸드피킹 방식의 대표적인 국가는 브라질이다. 4번 스트리핑 방식은 인건비 부담이 적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이 맞은 이유는 브라질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확 방식은 핸드피킹보다 스트리핑 방식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커피 재배를 위해 효율성과 경제성이 중요한데 이 때문에 모든 체리를 한 번에 수확하는 스트리핑 방식을 선호합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 딜번은 핸드피킹이 잘 익은 커피만 선택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도 스트리핑 방식이 한 번에 모든 체리를 훑어 수확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스트리핑 방식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확 방식이 핸드피킹이 아닌 스트리핑이라는 점 때문에 3번은 틀린 문장으로 분류됩니다. 문제 19번. 파치먼트 커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오 수확한 후 아직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체리를 말한다. 2번 커피 체리의 가공 과정에서 발효 과정을 거친 커피를 말한다. 3번 발효가 끝나고 세척한 후 파치먼트가 남아있는 상태의 커피를 말한다. 4번 건조 과정까지 마치고 탈곡 후의 생두를 말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파치먼트 커피는 커피 체리의 가공 과정에서 발효가 끝난 후 세척을 거쳐서 겉껍질이 제거되고 내부 껍질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탈곡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두는 아니며 파치먼트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1번은 틀린 이유, 수확한 후 가공되지 않은 커피 체리는 원두라고 부르며 아직 파치먼트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2번은 틀린 이유, 발효 과정만 거친 커피는 파치먼트 커피로 불리지 않고 세척 과정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4번은 틀린 이유, 건조 과정까지 마치고 탈곡한 후의 생두는 그린빈 또는 생두라고 부르며 파치먼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커피의 향미에 결함이 있는 생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과발효된 생두. 2번 백화 현상이 있는 생두. 3번 곰팡이가 있는 생두. 4번 크기가 작은 생두.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크기가 작은 생두입니다. 커피의 향미에 결함이 있는 것은 주로 과발효, 백화현상, 그리고 곰팡이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인데 크기는 이러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에서 과발효는 생두가 너무 오래 숙성되어 부패한 향을 내고 백화현상은 잎의 색깔이 변하면서 맛과 냄새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곰팡이는 커피 생두를 부패시키며 독특하게 나쁜 냄새와 맛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다는 것만으로는 향미의 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 21번. 브라질산 생두의 분류 중 맛에 의한 분류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스트릭트리 소프트, 2번 하드, 3번 소프트, 4번 리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스트릭트리 소프트입니다. 이 등급은 브라질산 생두 중에서 맛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등급들인 하드, 소프트는 각각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낮은 품질의 커피를 나타내며 4번 리오는 과거에 브라질에서 발생했던 질병으로 인해 맛이 나빠진 생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 보기는 맛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 22번. 아래 내용 중 커피 이름과 생산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케냐, 킬리만자로, 2번 예멘, 마타리, 3번 코스타리카, 산토스, 4번 에티오피아, 만델링. 정답은 2번. 정답은 예멘의 마타리 커피입니다. 마타리는 예멘이 유명한 고급 커피 중 하나로 향이 강하고 복잡하며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1번 보기인 케냐와 킬리만자로는 잘못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라는 이름은 사실 탄자니아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킬리만자로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3번 보기인 코스타리카와 산토스도 맞지 않습니다.
산토스는 브라질이 주. 4, 2. 문제 24번.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카페인 제거 방식은 물,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다. 2번 가공 과정 중 커피 향에 손실이 있다. 3번 카페인이 100% 제거된다. 4번 가공 과정은 생두 조직을 손상시킨다. 정답은 3번. 정답은 카페인이 100% 제거된다입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대략 97에서 98% 정도만 제거합니다. 따라서 100%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카페인 제거 방식이 실제로 사용됩니다. 디카페인 처리 과정에서 커피의 향미가 일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공 과정 중 생두 조직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 25번. 우유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 생기는 가열취의 원인이 되는 유청 단백질은 어느 것인가? 1번 베타락토글로뷸린, 2번 카제인, 3번 락토페린, 4번 발파락트알부민. 정답은 1번. 정답은 베타락토글로뷸린입니다. 우유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 생기는 불쾌한 냄새, 즉 가열취는 주로 베타락토글로뷸린이라는 단백질이 변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단백질은 열에 매우 민감하여 쉽게 구조가 바뀌어 독특하고 부정적인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카제인, 락토페린, 알파락트알부민 등 다른 유청 단백질들은 베타락토글로뷸린만큼 열에 취약하지 않아 가열취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백질은 온도가 높아져도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문제 26번. 무균질 우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병원성 세균을 완전히 사별시킨 우유이다. 2번 지방구 크기를 작게 분쇄시키지 않은 우유이다. 3번 초고온 살균법으로 처리한 우유이다. 4번 우유의 유당을 분해하여 다른 유해한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처리한 우유이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지방구 크기를 작게 분쇄시키지 않은 우유이다입니다. 무균질 우유는 일반적으로 유제품의 부드러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을 미세하게 분산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 상태의 우유를 의미합니다. 1번은 틀린 이유. 병원성 세균을 완전히 제거한 우유는 무균 우유라고 부르며 이는 무균질 우유와 개념이 다릅니다. 3번은 틀린 이유. 초고온 살균법으로 처리된 우유는 세균을 대부분 없앤 상태로 이 역시 무균질 우유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4번은 틀린 이유. 유당 분해를 통해 다른 세균의 성장을 막는 것은 무균질 우유의 특징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무균질 우유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제 27번. 커피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면 변폐되는 자동 산화 반응이 발생된다. 커피의 어떤 성분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1번 아미노산, 2번 포화지방산, 3번 카페인, 4번 불포화지방산. 정답은 4번. 정답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커피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서 자동적으로 산화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냄새나 맛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커피가 상하는 원인입니다. 아미노산이나 카페인은 산화 반응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모든 탄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만 있는 구조로 불포화지방산보다 더 안정적이어서 쉽게 산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커피의 자동 산화 반응은 주로 불포화지방산 때문입니다. 문제 28번.
스탠더드 레시피를 설정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원가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2번, 바리스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준다. 3번, 오품질과 맛을 유지시킨다. 4번,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스탠더드 레시피의 목적은 주로 원가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일관된 품질과 맛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노무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2번 보기인 바리스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준다는 맞지 않습니다. 스탠더드 레시피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직원 간 일관된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특정 바리스타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 보기 모두 스탠더드 레시피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29번. 커피 제조 시 바리스타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로서 적절한 것은? 1번, 커피 제조 작업 때는 1일 1회 정도 세척, 청소 관리한다. 2번, 커피잔, 유리컵 및 커피 관련 기물 등은 찬물로 깨끗이 씻어둔다. 3번, 행주, 수건은 40도 이상 온수에서 중성세제로 세척한 후 100도 이상 5분간 열탕 소독한다. 4번, 재료와 기구 보관고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청소 관리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행주와 수건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은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주방용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온 열탕 소독은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번과 2번은 일상적인 청소 방법으로 커피 제조 장비나 용기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세척 후 소독을 포함하지 않아 완벽한 위생 관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특히 1번에서 하루에 한 번만 청소하는 것은 너무 적은 편이며 더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4번은 재료와 기구를 보관하는 장소의 청소 주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커피 제조 과정 중 직접 사용되는 행주나 수건과 같은 도구에 대한 위생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30번. 커피를 마신 후 인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혈압 변동은 없으나 심장에서 혈액량을 더 많이 방출한다. 2번, 머리가 맑아지고 감각이 예민해진다. 3번, 위액분비가 억제되어 소화가 잘 안 된다. 4번,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진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위액분비가 억제되어 소화가 잘 안 된다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성분이 작용하여 심장의 혈액량을 늘리고 이로 인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므로 머리가 맑아지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또한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몸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는 위액 분비를 억제하는 성질이 없으며 오히려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즉, 다른 보기들은 모두 커피 섭취 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문제 31번.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생콩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당류 중 글루코즈의 함량이 가장 많다. 2번, 생콩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당류는 배전 과정에서 배전 커피의 갈색이나 향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3번, 생콩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당류는 아라비카종에 비하여 로부스타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4번, 커피 생콩의 수세 및 바라시에도 유리당류의 함량은 변화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정답인 2번은 맞습니다. 생커피콩에는 여러 가지 당류가 들어있는데 이 중 유리당류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전 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해 유리당들이 황색 또는 갈색의 콜라주 반응을 일으키면서 커피의 색깔과 향미를 만들어냅니다. 1번은 잘못되었습니다. 생콩에 함유된 당류 중 글루코즈가 가장 많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당들이 섞여 있으며 그 비율은 종이나 재배 환경 등에 따라 다릅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로부스타종 커피콩과 아라비카종 커피콩 모두 유리당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항상 더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종마다 특징적인 당 함유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번은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 생커피콩의 발화 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유리당류의 양은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커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유리당류 함량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만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문제 32번. 커피 생콩을 장기 저장하였을 경우 콩의 색, 풍미 및 지질이 산가가 변화된다. 이 현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커피 생콩에 함유된 지질이 산가는 증가된다. 2번, 커피 생콩의 색은 녹청색에서에서 갈색으로 변화된다. 3번, 커피 생콩의 산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4번, 커피 생콩의 색, 풍미 및 산가의 변화는 저장 조건과 밀접하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커피 생콩의 산가 변화는 주로 지방산화 때문이지 단백질 가수분해 때문이 아닙니다. 커피 생콩을 장시간 보관하면 내부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산화되어 콩의 풍미와 색깔, 그리고 산도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또한 커피 생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주로 보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3번만 틀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34번. 다음 로스팅 중 맛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로부스타 종은 유기산이 많아서 쓴맛이 강하다. 2번, 신맛은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강하다. 3번, 신맛은 카페인과 트리고넬린, 퀴닉산 등 유기산에 기인한다. 4번, 쓴맛은 라이트 시나몬일 때 가장 강하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아라비카 종 커피는 로부스타 종에 비해 더 신맛이 강합니다. 이는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유기산, 특히 클로로젠산과 퀴닌산의 함량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1번은 쓴맛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유기산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맛의 강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로부스타 종이 아라비카 종보다 쓴맛이 더 강한 이유는 카페인이 많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입니다. 3번은 신맛을 일으키는 성분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두 종 간의 맛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4번은 로스팅 정도가 쓴맛과 관련 있지만 라이트 시나몬 로스팅 단계에서 쓴맛이 가장 강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관찰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문제 35번. 아래의 내용 중 로스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생두 조직의 내부 온도가 160도 정도에서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수분의 증발이 끝난다. 2번, 흡열 반응은 2차 팽창 후에 일어난다. 3번, 생두는 로스터 내부에서 100, 180도의 열풍으로 가열된다. 4번,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이 분해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200도 이후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인 1번은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 내부의 수분이 증발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커피 맛과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번은 틀린 이유로 실제 로스팅 과정에서는 1차 팽창 후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2차 팽창 이후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3번도 잘못된 내용으로 생두를 가열하는 온도 범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로스팅 과정에서 사용되는 열풍의 온도는 보다 높습니다. 4번 역시 오류가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200도보다 훨씬 낮은 150-260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정답인 1번만이 로스팅 과정의 중요한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36번.
배전에 대한 아래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카페인은 열에 안정적이므로 배전에 의해 큰 손실이 없다. 2번 생두 성분 중의 자당은 배전에 의해 거의 소실된다. 3번 배전 후의 원두의 수분 함량은 11%에서 8%로 줄어든다. 4번 생두의 자당은 배전에 의해 캐러멜화 될 수 있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원두의 배전 과정에서 실제로 수분이 줄어드는 현상은 있지만 이 값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범위와 다릅니다. 보통 원두의 배전 후 수분 함량은 약간 감소하지만 정확한 변화는 원두 종류와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자면 1번은 카페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카페인이 열에 안정적이어서 배전 과정에서 큰 손실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2번은 자당의 변화를 다루는데 실제로 생두에서 수크로스는 배전 과정 중 대부분 분해되어 소실됩니다. 4번도 수크로스가 캐러멜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3번이 부적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제37번. 커피의 맛을 평가하여 표현할 때 입안에 느껴지는 커피 맛의 무게감과 촉감에 대한 용어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어로머, 2번 바디, 3번 플레이버, 4번 어시더티. 정답은 2번. 정답은 바디입니다. 커피의 맛을 평가할 때 바디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커피의 무게감과 촉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풍부하고 진한 커피는 높은 바디로 표현되며 가볍고 가루 같은 느낌의 커피는 낮은 바디로 평가됩니다. 다른 보기 중 어로머는 커피의 향기, 플레이버는 맛 자체를, 그리고 어시더티는 신맛을 의미하므로 이들 옵션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무게감과 촉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제38번. 커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어느 것인가? 1번 커피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하는 테스트이다. 2번 커핑 테스트 전문가를 커퍼라고 한다. 3번 분쇄한 원두를 담은 컵에 코를 대고 분쇄 커피 향을 평가한다. 4번 분쇄 원두를 담은 컵에 60도의 물을 가하고 커피 향을 평가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커피의 향을 평가할 때는 원두를 분쇄한 후 냄비나 다른 용기에서 고온의 물을 부어 향기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쇄된 커피 원두 자체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향기를 맡습니다. 따라서 60도의 물을 사용하여 향기를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커핑은 커피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번도 정확한 표현으로 커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커퍼라고 부릅니다. 3번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분쇄된 원두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향기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후에 물 사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며 커피 향 평가에는 고온의 물이 아닌 자연 상태의 분쇄 원두에서 나는 향기를 주로 평가합니다. 문 제39번. 커피 생두의 커핑 항목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1번 분쇄 전의 원두 향, 2번 분쇄 후 물을 가한 후의 향, 3번 맛과 향의 종합적 느낌, 4번 당도. 정답은 4번. 정답은 당도입니다. 커피 생두의 커핑 항목에서는 주로 원두와 내추럴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특성을 평가하는데 당도는 이미 물을 사용하여 추출된 커피에 대한 속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생두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반면 1번과 2번은 각각 원두의 향기와 분쇄 후 물을 붓기 전후의 향기를 평가하며 이는 커피 생두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또한 3번은 맛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커핑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당도는 생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보기들은 모두 커피 생두의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문제 40번. 커피를 로스팅할 때 발생하는 변화와 무관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수분 함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2번, 가용성 성분이 증가한다. 3번, 카페인 양이 현저히 증가한다. 4번, 휘발성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카페인 양이 현저히 증가한다입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수분 함량의 감소와 가용성 성분의 증가, 그리고 향기 성분의 증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로스팅 과정에서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현저히 증가는 커피 로스팅과 관련이 없는 변화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로스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설명합니다. 수분은 열에 의해 빠져나가고 가용성 성분은 추출될 때 더 쉽게 녹아내리게 되며 향기 성분은 증발하면서 커피의 맛과 향을 더욱 독특하게 만듭니다. 문제 42번. 로스팅 단계 중 다크로스트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커피의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오일의 양이 줄어든다. 2번, 대부분의 신맛이 줄어든다. 3번, 카페인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다. 4번, 비산화탄소는 증가하며 옅은 풋냄새는 감소한다. 정답은 1번. 다크로스트 커피의 특징 중 하나는 오일 양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다크로스트 단계에서는 고온에서 오랜 시간 볶아져서 커피 내부의 지방 성분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커피 곡물에 윤기를 더합니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조일 양이 줄어든다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크로스트는 대부분의 신맛을 없애고 카페인은 그 양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와 풋냄새도 적절히 조절됩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 보기들은 모두 다크로스트 커피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일 양이 줄어드는 현상은 다크로스트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문제 43번. 아래 내용은 원두의 갈색 색소의 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의 생두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캐러멜화에 의한 것이다. 2번 아미노산과 환원당 간의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것이다. 3번 갈색 색소는 저분자 물질로 구성된다. 4번 클로로겐산이 자당의 열 분해물과 반응하여 갈색 색소를 형성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갈색 색소는 저분자 물질로 구성된다입니다. 이 문장이 맞지 않은 이유는 원두를 볶을 때 생긴 갈색 색소는 주로 단백질과 당류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고분자 물질인 메라닌 같은 대분자 구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르게 원두의 갈색 색소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은 탄수화물이 열에 의해 달콤한 맛과 함께 갈색으로 변하는 캐러멜화 과정을 말하며 이는 원두의 색깔 변화에 기여합니다. 2번은 아미노산과 당류가 반응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진 대분자인 멜라닌을 형성하는 메이야르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클로로겐산이라는 식물 화합물이 열에 의해 분해되어 단순당과 결합하여 새로운 색소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갈색 색소가 저분자 물질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원두 볶음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성질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44번. 커피 성분인 카페인에 관한 내용 중 부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의 카페인은 융점이 238도이며 물에 잘 녹는다. 2번 커피의 백탁 현상을 방지하고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의 응집을 피하기 위하여 얼음에 뜨거운 커피를 넣어 냉각시킨다. 3번 아이스 커피를 만들 때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어 냉각시키면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저온에서 잘 녹지 않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가 응집, 석출하기 때문이다. 4번, 카페인은 커피의 쓴맛을 대부분 나타낸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부적절한 문장입니다. 카페인은 커피의 쓴맛을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커피의 쓴맛은 주로 클로로겐산과 티아닌 같은 성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1번, 2번, 3번 보기들은 모두 카페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은 사실이며, 아이스 커피를 만들 때 발생하는 백탁 현상은 저온에서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 응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음을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따라서 4번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 제45번. 커피의 산미를 나타내는 다음 성분 중 배전콩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번 멜릭 애시드, 2번 시닉 애시드, 3번 타어테릭 애시드, 4번 렉틱 애시드.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시트릭산입니다. 커피의 산미를 나타내는 성분 중에서 시트릭산은 배와 같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며 콩에서도 일정량 존재합니다. 특히 커피콩에서는 시트릭산이 다른 유기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됩니다. 마산, 타르타르산, 라우트산은 각각 사과나 포도, 발효 과정에서 주로 생성되며 커피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트릭산입니다. 문 제46번. 가장 좋은 맛의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물의 온도는? 1번 65, 70도, 2번 75, 80도, 3번 92, 95도, 4번 95, 100도. 정답은 3번. 정답은 90, 95도입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는 물이 커피 추출에 필요한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뽑아내면서 에스프레소의 풍미와 신선한 맛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65에서 70도는 너무 차가워서 커피 원두에서 성분이 제대로 녹지 않아 쓴맛과 향이 떨어집니다. 반면 95에서 100도는 온도가 너무 높아 커피 추출물이 과하게 끓어버려 원두의 산성 성분만 과하게 녹아내리게 되어 쓴맛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90에서 95도가 에스프레소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적정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제48번. 리스트레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양이 많은 에스프레소, 2번 추출 시간을 짧게 하게 얻은 적은 양의 진한 에스프레소, 3번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여 그 위에 신선한 우유를 1테이블스푼을 얹은 메뉴, 4번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첨가하여 희석한 메뉴. 정답은 2번. 리스트레토는 추출 시간을 짧게 하여 얻은 적은 양의 진한 에스프레소입니다. 이는 커피 원두를 같은 양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에스프레소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추출하여 더욱 강렬하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2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1번은 리스트레토의 양과 성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리스트레토는 에스프레소보다 더 적은 양으로 일반 에스프레소 대비 진하고 풍부합니다. 3번은 카페 라떼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4번은 아메리카노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이들 모두 리스트레토와는 다른 커피 종류입니다. 문 제49번. 우유 스티밍 과정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1번 메뉴에 알맞은 만큼의 우유를 사용한다. 2번 우유의 최종 온도는 섭씨 65에서 70도를 넘기지 않는다. 3번 공기 유입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 스팀 피처를 가능한 큰 사이즈로 선택한다. 4번 항상 신선하고 차가운 우유를 사용해야 된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부적절한 이유는 스팀 피처의 크기를 크게 선택하면 우유에 과도하게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거품이 너무 많아지고 그 결과 맛과 질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크기의 스팀 피처를 사용해야만 온도와 밸런스를 잘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르게 우유 스티밍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뉴에 맞는 양의 우유를 사용하며 최적의 맛과 질감을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선하고 차갑게 보관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인 3번은 부적절한 이유는 스팀 피처의 크기를 크게 선택하면 우유에 과도하게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거품이 너무 많아지고 맛과 질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크기의 스팀 피처를 사용해야 온도와 밸런스를 잘 조절할 수 있어요. 3. 문제 50번. 커피를 분쇄할 때 분쇄 커피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1번 추출에 걸리는 시간 2번 커피의 종류 3번 커피의 볶음도 4번 날씨 정답은 3번. 정답은 커피의 볶음도입니다. 커피를 분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커피가 얼마나 볶아졌는지, 즉 볶음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볶음도가 높을수록 커피 내부의 물질이 더 많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추출 시 입자의 크기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옵션들 중에서는 추출 시간이나 커피 종류, 그리고 날씨는 분쇄 입자 크기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볶음도가 커피의 맛과 향, 추출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51번. 다음 중 패킹의 순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커피 담기 필터 바스켓 상부 털기 탬핑면 고르기 2번 커피 담기면 고르기 탬핑 필터 바스켓 상부 털기 3번 커피 담기면 고르기 필터 바스켓 상부 털기 탬핑 4번 커피 담기 탬핑 필터 바스켓 상부 털기면 고르기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커피를 담은 후 먼저 면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가 균일하게 추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탬핑을 통해 커피의 밀도를 높이고 압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바스켓 상부를 털어 남은 커피 가루를 제거해야 합니다. 1번과 3번 보기에서는 탬핑 후에 필터 바스켓을 털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순서입니다. 탬핑 후에는 필터 바스켓 상부가 더럽지 않아 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4번은 커피를 담은 직후 바로 탬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면을 고르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52번. 에스프레소의 추출에서 젓갈색 크레마가 나타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정확한 분쇄도 2번 정확한 커피 양 3번 정확한 수평 밀도 4번 강한 탬핑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강한 탬핑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젓갈색 크레마가 나타나려면 커피 가루의 분쇄도, 양, 그리고 수평 밀도가 모두 적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탬핑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진다면 물이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균일한 추출이 어려워지거나 맛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탬핑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크레마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젓갈색 크레마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 53번. 탬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번 두꺼운 크레마를 형성할 목적으로 2번 필터에 커피를 충분히 채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3번 커피 케이크의 고른 밀도를 유지하여 물이 균일하게 통과하기 위해 4번 물과 접촉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탬핑을 하는 주요 목적은 커피 케이크의 밀도를 고르게 유지하여 물이 균일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출 시간과 풍미가 일관되게 나오게 됩니다. 1번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탬핑은 크레마의 두께보다는 커피 추출의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2번도 맞지 않습니다. 커피를 필터에 충분히 채우는 것은 탬핑 전 단계이며 탬핑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닙니다. 4번은 물과 커피 간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틀립니다. 탬핑의 목적은 추출 과정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 54번. 갓 로스팅된 커피에 함유된 가수 성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산소를 생성한다. 2번 음이온을 방출한다. 3번 질소를 생성한다. 4번 향기 성분을 방출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향기 성분을 방출한다입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 원두 내부의 물질들이 열에 의해 변화하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향기 성분들이 생성되고 방출됩니다. 이 향기 성분은 우리가 커피를 즐길 때 맡는 독특한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과 3번, 산소나 질소 생성은 로스팅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며 이 가스들은 이미 커피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음이온 방출이라는 개념은 커피 로스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56번.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분쇄 작업을 하는 이유로 합당한 것은? 1번 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2번 물에 접촉하는 커피의 표면적 확대. 3번 커피 원가의 절감 목적. 4번 커피의 화학적 성분의 분쇄.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 물에 접촉하는 커피의 표면적 확대는 맞습니다. 커피를 분쇄하면 커피와 물이 만나는 면적이 넓어져 원두 내부의 향과 맛을 빠르고 균일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풍미 있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분쇄가 서비스 시간을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추출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3번은 커피를 분쇄하는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두 상태로 보관하면 향이 오래 유지됩니다. 4번은 잘못 이해한 내용입니다. 분쇄는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키지 않고 물에 더 잘 녹일 수 있도록 크기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커피를 분쇄하는 주된 이유는 물과 원두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향미가 뛰어난 커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 57번. 다음은 원두의 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 반응의 결과이다.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강배전을 한 생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2번 산패의 주원인은 커피의 향기 성분 간의 상호작용과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다. 3번 커피의 저장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향기 성분은 대략 2~3배씩 빨리 휘발한다. 4번 분쇄 커피는 공기와 접촉이 크므로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정답은 1번. 정답인 1번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강배전을 한 생두는 실제로 산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배전 과정에서 커피의 표면적이 넓어져 산소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올바르며 커피의 향기를 결정하는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산화되어 변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3번도 맞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 반응이 더 활발해져 향기 성분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4번은 올바른 설명으로 분쇄된 커피는 많은 표면적을 가지므로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나고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답인 1번은 사실과 다르며 강배전이 오히려 산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문제 58번. 가동 중인 기계의 필터 홀더의 보관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기계 위에 올려 보관한다. 2번, 그룹에 장착한 상태로 보관한다. 3번, 컵 받침대에 그냥 둔다. 4번, 깨끗한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그룹에 장착한 상태로 보관한다입니다. 필터 홀더를 기계와 연결된 상태로 보관하면 먼지나 오염물질이 들어갈 위험이 적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점입니다. 1번과 3번은 필터 홀더가 먼지와 접촉할 가능성이 크고 4번은 깨끗하지만 실제 사용 중인 상태로 보관하지 않아 정확한 보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룹에 장착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문제 59번. 맛 좋은 레귤러 커피를 마시기 위해 취해야 할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커피는 추출하기 직전에 분쇄한다. 2번, 이 즉시 사용하지 않는 커피는 건 냉함소에 보관하다. 3번, 우추출한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4번, 1회에 구매하는 커피 양은 적은 것이 좋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추출한 커피를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시키면 커피의 맛과 향을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열이 오래 가해지면 커피 속 성분들이 변형되어 원래의 맛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르게 제시되었습니다. 1번은 커피를 추출하기 직전에 분쇄함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2번은 즉시 사용하지 않는 커피는 건조한 냉장고나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여 향과 맛을 최대한 오래 지키게 합니다. 4번은 1회에 적은 양의 커피를 구매함으로써 항상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 60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에스프레소 머신의 펌프 모터에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1번, 커피 투입량이 많을 때. 2번, 온도가 낮을 때. 3번, 물 공급이 되지 않을 때. 4번, 추출 시간이 길 때.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물 공급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펌프 모터가 심한 소음을 내는 주된 이유는 물 공급 파이프나 필터 등의 문제가 생겨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이때 펌프 모터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면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소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1번과 2번은 커피의 양이나 온도가 추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펌프 모터에서 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4번은 추출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펌프 모터의 이상 소음보다는 에스프레소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